이번 시간부터는 제4부 노동시장의 경제학을 살피겠습니다. 좀 넓게 살펴보자면 이번 제4장에서는요. 생산물 시장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시장인 생산 요소에 대한 분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분배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보통 자연 요소인 토지, 그 다음에 본원적 요소인 노동,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 요소인 자본,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이 임금이라는 것, 바로 노동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실 내용은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제18장 385페이지에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요.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가 사회 관행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용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분배의 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신경을 써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8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는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주유소 직원보다 공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일까? 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주유소 직원보다 더 많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경제학에서의 기본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공급은 주유소 직원들의 공급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직원에 대한 수요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초과 수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그런 수요를 또는 그런 보수를 주유소 직원에 대한 보수보다 더 높게 만들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995년에 미국 국민이 올린 그런 소득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식을 하나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산에 있어서 생산 함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산출량은 A라는 기술 요인, 그 다음에 F, L, K라고 해서 노동이 기여하는 목, 그 다음에 자본이 기여하는 목에 의해서 산출량이 결정되고 그것은 기술적인 승수에 의해서 산출량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변화율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아실 겁니다. 변화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마 로그를 취하고 그다음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변화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미분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그렇게 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식이 이 식입니다. Y의 증가 특히 이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Y의 증가 또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A 닷 플러스 그 다음에 L 닷 알파 이 식을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알파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본이 기여하는 부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결국 산출량은 기술이 기여하는 부분,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 자본이 기여하는 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385페이지에 보면 미국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거둔 소득 중에 약 4분의 3이 임금과 부가급여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분의 3 정도가 이제 근로자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토지, 자본 소유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 형태로 귀속되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4분의 3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됐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간의 소득에 있어가지고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만 불, 수십만 불을 버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8장에서는 이제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 생산 요소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시장 원리로서 단순한 시장 원리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이른바 노동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그런 세부적인 이론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386페이지에 보시면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생산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생산 요소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이 생산 요소의 이제 3대 요소로서 노동, 토지,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노동, 토지, 자본, 이 세 가지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두시고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식으로 측정된다면 보통 노동자들이 투입하는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5시간의 노동 또는 하루를 단위로 한다면 5명의 노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요, 상품 시장과 여러모로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 상품 시장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듯이 생산 요소 시장 역시 시장에서의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게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런 시장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요소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는 거예요. 요소에 대한 수요는 derived demand라고 그래가지고 파생 수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국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노동에 대한 수요, 자본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그런 시장 원리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 작용해서 임금이나 임대료를 결정짓는다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단 하나의 차이는 여러분들 책, 그 다음에 귤, 사과,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귤을 수요할 때는 바로 귤을 먹기 위해서 수요하는 거죠. 책을 수요할 때는 책을 보기 위해서 수요를 하는 거죠. 영화관에 갈 때는, 영화관에 가서 돈을 낼 때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하지만 노동에 대한 수요나 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파생 수요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동을 수요했어요. 노동자들을 먹으려고 노동을 수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가공해버리려고 노동을 수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본을 수요할 때 여러분들이 돈만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허허허 좋아져가지고 그냥 효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을 수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을 통해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동이나 자본을 수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인 수요라면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수요는 사과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는 컴퓨터 수요가 늘어난다면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수요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노동에 대한 수요, 자본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더라,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아니라 이 파생 수요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생 수요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들은 이 노동, 자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달러를 수요할 때가 있죠. 외환을 수요할 때가 있는데 외환은 왜 수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달러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나 달러로 책꽂이를 쓴다거나 그런 수요가 아니라면 대부분 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수요한다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증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실수요 형태의 수입에 대한 파생 수요로 결정되는 외환, 그런 경우에는 다 이 생산 요소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는 파생 수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8-1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체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과시장과 과수원 인부시장의 두 가지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쪽은 사과 수량이고요. 이쪽은 노동자 인력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그렇다면 사과의 가격이 될 것이고, 이쪽은 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이 되겠죠. 자, 사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사과 가격을 결정짓게 될 것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아마 균형임금을 결정짓게 될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파생 수요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까? 파생 수요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디에 담겨 있는 내용이냐면, 만약에 사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면 사과 가격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사과 생산을 늘리려고 하겠죠. 생산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추가로 수요하게 됩니다. 자, 사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사과 가격이 높아지고, 사과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생산자들이 사과 생산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따라서 어떻습니까? 임금이 결국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이 파생 수요에 대한 그런 조정 과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지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도 낮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컴퓨터 관련된 벤처기업 수요들이 경기가 침체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고요. 예전에 벤처 붐이 일었을 때는 프로그래머들이 억대의 수입을 받고 그렇게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산출물 시장에 또는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객관식 시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될 때는 아마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물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법칙을 안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사과 가격 상승한다. 사과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면 사과 가격 상승한다. 이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임금이 증가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한다. 이까지는 쉽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단위를 하나 뛰어넘어가지고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은 상승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1-1 내용에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기업의 기업.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기업의 기업이고요. 경쟁시장의 기업이고.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윤만을 극대화한다. 완전 경쟁시장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이 두 가지 가정하에 지금부터 기업들의 그러한 행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기업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생산함수의 형태를 교과서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에 대한 내용을 388페이지에는 표로 나타내고 389페이지에는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계 생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계 생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계 생산이란
추가적인 노동의 투입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산출물을 가져오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위 노동을 더 넣었을 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자동차의 양 또는 가방의 양, 그 다음에 종이컵의 양, 이런 것들이 다들 한계 생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388페이지 아래쪽 칼럼을 봐주십시오.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 한 단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 교과서에서 정의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노동 한 단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량 변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 생산을 반영한 그런 생산함수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는 자, 노동의 투입량과 그 다음에 사과의 생산량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388페이지에 산출량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180, 240, 280 이렇게 가고 있죠. 자, 한계 생산이라는 개념은 노동이 투입될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냐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단위, 100에서 180으로 갈 때는 80단위, 180에서 240으로 갈 때는 60단위.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생산이 점점 체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생산의 체감이라는 것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노동 한 단위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상당히 많다가 그 다음 단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다가 그 다음 부분에는 늘어나는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내 본다면 아마도 이런 곡선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생산 함수에 대해서 보통 389페이지에 보면 한계 생산물 체감이 발생하는 그러한 생산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이 발생하는 이러한 생산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생산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생산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생산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과수원인데 인부들이 일을 해요. 실제로는 처음에 한 사람이 일할 때 과수원에 보면 사다리수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위수라든지 아니면 비료 부대수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의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본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처음에 한 사람이 일하면 어떻겠어요? 뭐 널린 게 생산 요소인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다리가 10개인데 15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출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산출량이 늘어나는 정도는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출량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정도는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정도를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이런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용어로서 한계 생산 가치란 용어를 썼습니다. 한계 생산 가치란 용어를 썼습니다. 자, 이 한계 생산 가치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개념을 정의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MPL, 이거 크게 써도 좋습니다. MPL이라고 해서 노동의 마지널 프로덕트,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 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시장에서의 한계 생산은 뭐겠습니까? 돈이 아니란 거예요. 지옥의 시장에서의 한계 생산은 노동을 하나 더 투입했을 때 지우개가 몇 개 더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 5개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에서의 한계 생산은 뭡니까? 자동차 시장에서의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이 한 단위 더 투입됐을 때 자동차가 몇 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러한 MPL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이게 자동차 산업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지우개 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3이 나오더라도 다른 개념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 가치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치로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우개 시장에서의 5개는 지우개 가격이 100원이니까 이것이 300원쯤의 가치를 갖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지우개는 3개가 더 나오는데 이 지우개가 시장 가치로 하면 얼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한 개념이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한 개 생산에다가 가격을 곱해놓은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VMPL이라 그래서 Value of Marginal Product라고 이야기합니다.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이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개념을 정의했는데 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개념은 노동의 수요 공급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외적으로 주어진 거로 보겠습니다. 가격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면 한계 생산물 가치도 어떻겠어요? 따라서 체감하겠죠. 체감한다는 것은 노동의 공급이 늘어날 때 점점 그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반영한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을 인부 숫자, 그 다음 이쪽을 VMPL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곡선은 MPL의 하락을 반영해서 점점 노동이 투입됨에 따라서 이 곡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죠. 자, 이 곡선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곡선입니다. VMPL 곡선인데 이 곡선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을 한 단위 투입하면은 지금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임금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수원주인입니다. 얼마만큼의 노동을 수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처음에 노동자를 한 단위 쓸 때 이 사람은 돈은 이만큼만 줘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돈값을 한다는 거죠. 밥값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 더 쓰니까 이 사람은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밥값을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고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까지 오면 이번에 여기가 만약에 N명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N명째 사람은 자기한테 지급되는 돈과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거의 같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는 추가적인 이윤이 아주 약간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용 하나마나 이윤 수준이 똑같거나 하는 수준이에요. 자, 이 이전 단계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죠. 이 이후에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 곡선이 주어진 노동이 얼마의 가치를 창조하느냐는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었지만 지금 어떤 곡선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전적으로 먼저 임금이 주어진다면 한계 생산물 가치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고용 수준을 이렇게 결정지을 거라는 거예요. 임금이 주어지면 노동 고용량을 여기서 결정지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정지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량이 주어졌을 때 얼마의 가치를 창조하느냐 물었을 때 이 곡선이 뭐가 됩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되는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 되는 거지만 임금이 주어졌을 때 적정 노동량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이 곡선이 무엇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름 아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란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에서 곡선의 해석의 특징이 때로는 X축이 주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종축이 주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X축인 노동을 주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되지만 종축인 임금을 주축으로 해서 노동을 결정지을 때는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가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동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391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임금이 주어졌을 때
이윤 극대 고용량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사용했던 최적 고용량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생산물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나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하는 고용량을 결정짓는 원리나 다 똑같은 이윤 극대화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간단한 응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2페이지를 보시면요. 노동시장의 균형을 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균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노동, 그 다음에 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정의는 이렇다고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량이 거래되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적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량이 거래되는 곳, 이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노동시장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만나서 균형 임금을 결정짓고 이윤극대 고용량을 결정짓는 곳, 추상적인 장소, 이게 바로 노동시장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곳을 노동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먼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92페이지에 마른 목골로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봐주십시오. 임금이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일치한다. 임금이 주어지면 기업가들은 바로 그 마지막 단위에서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고용을 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응용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시라면 여기서 분석상에 한 군데가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가 비어 있는 분석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교과서에서 조금 애석한 내용은 노동 수요에 대한 내용을 금방 다뤘죠. 노동 수요가 어떤 식으로 도출되느냐, 한계 생산물 가치를 통해서 도출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임금을 더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을 바꿔보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일을 더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적게 줘야 되겠습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임금을 많이 주면 일을 더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직관이 담겨있는 곡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고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노동 공급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밀어넣는 내용이에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이라는 것이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더 줘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자,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자가 되면 오히려 돈을 더 줬을 때 일을 덜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를 후굴 노동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노동 공급 곡선에서의 특이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대한 이런 간단한 분석만 가지고 직관적인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노동 공급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 공급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민이 들어와 가지고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이민이 들어와서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보세요. 자, 최근에 예로 한번 보자면 최근에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웹 디자이너에 대한 몸값이 한참 높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고
웹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 상황에서 웹 디자이너의 공급이 늘어난 셈이죠. 웹 디자이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웹 디자이너들의 임금이 최근에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과수원이라면, 과수원에 일하려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이를 통제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지역에 일하게 되는 팔레스타인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런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다 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분석이 될 것이고, 임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을 늘림으로써 고용주들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떨어질 것을 허용했다는 분석으로서도 재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4페이지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봐주십시오.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이제 봐주시면요.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한번 노동 수요 곡선이 증가했다는 건데, 교과서에도 사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증가한 예의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과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사과를 더 좋아하게 됨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따라서 늘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죠.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예외 없이 상승할 거라는 예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사과에 대한 수요가 파생 수요로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자, 그와 같은 수요의 증가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의 변화, 수요 공급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추가적인 내용,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요. 추가적인 내용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는 경제학에서는 결국 두 가지예요.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자,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한 경우예요. 둘 다 임금은 상승합니다. 둘 다 임금은 상승하는데 이 양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수요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량도 늘어나고 임금도 상승이기 때문에 노동에 분배되는 액수는 분명히 커집니다. 노동에게 분배되는 액수는 분명히 커지지만 공급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급이 줄어든 경우에는 임금은 상승했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급량은 거래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크기와 이 사각형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노동에게 지불되는 임금 총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똑같은 임금 변화라 하더라도 공급 측면의 요인인지 수요 측면의 요인인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고급 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석으로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자, 395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높은 나라 순서를 줄을 세워놓고 임금 상승률에 줄을 세워놨더니만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계열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생산성 증가가 높을수록 임금 상승이 높다는 그러한 생산성과 임금이라는 것이 그런 일관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설명을 드렸고요. 396페이지에 보면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나 자본의 경우에도 상당히 분석의 의미가 있긴 한데 노동시장만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요, 약간 특이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토지에 대한 그러한 가격이나 아니면 자본에 대한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는 것은 경제학 원리에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토지의 경우에는 완전히 수직은 아니고 아주 가파른 정도의 그런 공급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는 저희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인 형태를 그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수요 곡선을 일반적으로 그리는 데 비해 가지고 공급 곡선은 상당히 완만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 양자의 그래프는 상당히 특이한 그래프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토지의 단기 공급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을 수 있죠. 특히 토지가 아니라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완만한 그런 공급 곡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에는 이 기울기라는 것이 장기냐 단기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 단기의 구분이 중요한 시장이 이 토지시장입니다. 이 토지시장이고, 자본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많이 들이했어요? 자본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활발할수록, 다른 말로 하면 개방의 정도가 높으냐 개방의 정도가 낮으냐가 이 공급 곡선의 형태를 결정 지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저는 이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까지만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단기에 있어서 토지시장에서는 수요 증가가 어떤 효과를 가지겠어요?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가격 상승만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남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개방된 그런 경제에 있어가지고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자본 사용량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이자율 상승이 높겠습니까? 자, 아마도 이자율 상승보다는 자본의 사용량이 늘어날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응용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토지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런 분석,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의 분석 역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18-3-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마지막 분석입니다. 생산요소의 상호 관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생산요소에서 이제 지급되는 가격은 그 요소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계 생산 가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나 한계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가치는 그 요소의 고용량에 의해서 달려 있다고 말했죠. 결국 각 요소의 고용량은 한계 생산물 가치를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될 거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를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데,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개념이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또는 자본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나오는 시장 가치죠. 이해가시죠? 근데 노동 한 단위하고 자본 한 단위는 가격이 다르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럼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자본시장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이 두 시장의 동시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생산 요소들의 1원당 한계 생산물 가치가 동일할 때 결정되게 됩니다. 자, 생산 요소들의 1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동을 살 수도 있고 자본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노동에 1원을 집어넣었을 때는 노동 한 단위가 아니고 1원입니다. 1원을 집어넣었을 때는
100원이 나오고 자본의 이론을 넣었을 때는 5원이 나온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본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균형 조건은 이제 생산 요소의 단위 가격당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일치될 때까지 생산 요소를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한 생산 요소의 공급의 변화가 모든 다른 생산 요소의 수입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단위 비용당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까지 고용이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례 연구로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흑사병의 경제학 돼 있는데, 이 흑사병이 나타나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던 적이 있는데, 짓궂게도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을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을 살펴봤더니만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생존자들은 생존 이상의 행운을 누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분의 1 가까운 흑사병 사망자가 나자 임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는 주어져 있는데 노동자들이 감소함으로써 한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했을 것이고, 임금이라는 것은 한계 생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경제학적 분석하고도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까지의 분석이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통 신고전주의 분배이론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각 생산 요소에 대한 보상은 그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다음에 한계 생산 수정이 이 임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비록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경우에 왜 임금이 다른가? 동일한 주유소 직원인 경우에 왜 임금이 다른가 하는 것은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전파 분배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내용을 이 다음 장부터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